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제 버스 엔진이 터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에선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40명이 넘는 손님들이 추위 속에 갓길로 대피했죠. 기사님, 차량 관리도 안 하고 다니세요? 담당자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25년을 모아온 제 꿈 전부가 지금 불타고 있다는 걸요. 믿을 수 있나요? 저는 20년이 훨씬 넘게 무사고로 일했던 베테랑 기사였습니다. 이동수 기사만큼은 믿을 수 있어 회사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채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8천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날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퇴직금, 그리고 이제 내 차주가 될 때야라는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수입니다. 올해 57입니다. 저는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관광버스 기사로 살았습니다. 정확히는 태평양 관광이라는 중형 버스 회사 소속이었습니다. 대형 버스 10대 6대를 보유한 회사였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차를 배정받는 1급 기사였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동네 선배가 버스 기사를 권했습니다. 동수야, 요즘 여행이 대세야. 기사만 제대로 하면 굶어 죽지는 않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형 버스부터 시작했습니다. 산악회 아줌마들 태우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차는 항상 깨끗하게 닦았고 손님들한테 친절했습니다. 술 먹고 운전대 잡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니 회사에서 대형 버스를 맡겼습니다. 이 기사, 이제 1군이야. 대형차 몰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대형 버스는 달랐습니다. 기업 워크숍, 수학여행, 해외 여행객 공항 픽업까지 큰 행사마다 제가 불려다녔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처음 100만 원 조금 넘게 받던 월급이 200만 원,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성수기엔 인센티브까지 붙어서 300만 원 넘게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성실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매달 월급 꼬박꼬박 집에 갖다 주는 남자였으니까요.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훨씬 넘게 일하다 보니 어느 순간 생각이 들더군요. 나 이렇게 계속 남의 차만 몰다가 늙는 건가? 회사 월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월급은 300만 원 선이었습니다. 반면 회사는 제가 하루 운행할 때마다 적게는 7, 8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떨어지는 돈은 하루 일당 1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기름값, 톨게이트, 차량 유지비 전부 회사가 부담했지만 그래도 서러웠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건데 큰 돈은 회사가 다 가져가는 구조였으니까요. 특히 사장 아들이 부사장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더 그랬습니다. 30도 안 된 애송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했습니다. 이 기사, 손님들한테 좀 더 웃으면서 인사해요. 서비스업이잖아요. 손님 짐 실을 때 장갑 꼭 끼세요. 우리 회사 이미지가 있어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의 아버지가 이 회사 차릴 때부터 본 사람입니다. 20년이 훨씬 넘게 현장에서 구른 사람한테 서비스 교육이라니요? 그러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 60세가 되면 퇴직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57이었습니다. 서너 년 뒤면 끝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서너 년 뒤. 저는 뭐하고 살아야 할까? 60이 넘어서 누가 날 써줄까? 경비, 청소 아니면 대리운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예상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20년이 훨씬 넘게 일한 대가였습니다. 그때 번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내 차를 사면 되잖아. 저는 20년이 훨씬 넘게 대형 버스를 몰았습니다. 이 바닥 돌아가는 거 다 압니다.
어느 여행사가 돈을 잘 주는지, 어느 계절에 일감이 많은지, 어떻게 차를 관리해야 고장 안 나는지 전부 다 알았습니다. 회사는 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 100만 원어치 일을 하면 10만 원 조금 넘게만 주고 나머지는 회사가 가져갔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차주가 되면 그 돈이 제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하루 100만 원짜리 일을 한 달에 20번만 해도 2천만 원이야. 여기서 기름값이랑 이것저것 빼도 1,000만 원은 훨씬 넘게 남네. 회사 월급 300만 원이랑은 비교도 안 되잖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생각을 진작 못했을까? 나는 20년이 훨씬 넘게 일한 전문가인데 왜 계속 남의 밑에서 일당이나 받고 있었던 걸까? 그런데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후배 한 명이 독립을 했습니다. 박 기사라는 친구였는데 저보다 경력이 훨씬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몇 달 뒤 회사에 잠깐 들렀을 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형님, 저 요즘 대박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법니다. BMW 새 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형님도 빨리 나오세요. 회사 월급 받는 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 기사는 저보다 경력도 짧고 실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월 1,000만 원을 번다고요? 나라면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인맥도 많고 경력도 훨씬 많아.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나 퇴직금으로 버스 한 대 살까봐.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야? 그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아니 들어봐. 내가 20년이 훨씬 넘게 이 일 했잖아. 차주 되면 월급이 지금보다 서너 배는 더 벌어. 서너 년 뒤 퇴직하면 우리 뭐 먹고 살아? 이게 답이야.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그냥 회사 다니다가 퇴직금 받아서 조용히 살자.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날 믿어봐. 나 20년이 훨씬 넘게 무사고 기사야. 이 바닥 아무나 못해. 내가 아는 여행사만 해도 대여섯 곳이야. 거기서 일감 받으면 굶어 죽진 않아. 결국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정확히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한 거였습니다.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만 57, 서너 년을 더 다닐 수 있었지만 제 결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만류했습니다. 이 기사 서너 년만 더 있으면 정년 퇴직인데. 왜 이래? 죄송합니다. 제 사정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거기에 제가 따로 모아둔 돈을 보탰습니다. 총 2억이 훨씬 넘는 돈. 이 돈으로 제 인생을 바꿀 계획이었습니다. 중고버스 매매 단지는 경기도 어느 도시에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저는 그곳을 20번도 넘게 와봤습니다. 회사 차를 교체할 때마다 사장님을 따라왔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사장이었습니다. 매매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 수십 대의 버스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형 버스, 소형 버스, 리무진 버스까지 온갖 종류가 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차를 고를 자신이 있었습니다. 20년이 훨씬 넘는 경력이 허투루 쌓인 게 아니었으니까요. 딜러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어떤 차를 찾으시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대형 버스요. 몇 년 이내 연식의 주행거리 30만 킬로 이하, 엔진은 최신형이어야 하고 에어컨 히터 전부 작동 상태 확인할 겁니다. 딜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 전문가시네요. 기사 출신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이 훨씬 넘게 했습니다. 이제 내 차 사러 왔어요. 딜러는 저를 매매단지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를 가리켰습니다. 은색 대형 현대 유니버스였습니다. 몇 년 되지 않은 연식이었습니다. 주행거리는 30만 킬로가 채 안 됐습니다. 차체는 깨끗했습니다. 흠집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본네트를 열어 엔진룸을 확인했습니다. 오일 상태도 괜찮았고 벨트도 양호했습니다.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엔진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떨림도 없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습니다. 20년이 훨씬 넘게 수천 번 잡아봤던 그 감촉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건 제 차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등록될 차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딜러가 말했습니다. 이전 주인이 여행사 소속 기사였는데 건강 문제로 은퇴하면서 내놨어요. 관리 정말 잘된 차예요. 사장님 같은 전문가 눈에도 괜찮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입니까? 억대 중반입니다.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예산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깎으려고 쇼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였고 이 차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억대 초반에 드리겠습니다. 현금입니다. 딜러는 잠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억대 중반 초입에 하시죠. 현금이시니까 제가 최대한 낮춰드린 겁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저는 제 통장에서 돈을 송금했습니다. 20년이 훨씬 넘게 모은 돈이 숫자 하나로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관광버스는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딜러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사장님, 1인 법인 설립하셔야 해요. 비용은 3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300만 원 예상 못한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동수관광으로 지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제 이름이 대표로 찍혔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며칠 뒤 차량 등록이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매매 단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아내도 함께 갔습니다. 딜러가 저에게 서류 봉투와 열쇠를 건넸습니다. 차량 등록증에는 제 법인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조용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내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잘할 수 있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 20년이 훨씬 넘게 했어. 이제 우리 편하게 살 거야.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20년이 훨씬 넘게 남의 차를 몰았습니다. 이제는 제 차였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부드럽게 깨어났습니다. 집 근처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임대료 50만 원짜리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제 사업장이었습니다. 보증금으로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또 예상 못한 비용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버스 억대 중반, 법인 설립 300만 원, 차고지 보증금 500만 원, 벌써 억대 후반이 훌쩍 넘게 나갔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20년이 훨씬 넘게 쌓은 인맥이 있었습니다. 단골 여행사가 서너 곳 있었고 기업 워크숍 담당자들 연락처도 수십 개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동수관광 대표 이동수, 대형버스, 전세, 안전운행 20년 이상 무사고 명함을 들고 거울을 봤습니다. 57살 남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청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들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서울관광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가장 자주 일감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서울 어느 지역에 있는 중형 여행사였습니다. 대표는 황민석 사장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마른 체격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와 15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수학여행 시즌마다 해외 여행객, 공항 픽업 때마다 그가 부르면 저는 달려갔습니다. 여행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황 사장은 책상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통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이 기사님 아닙니까? 웬일이세요? 저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독립했습니다. 제 차 샀어요. 황 사장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동수관광이라, 이 기사님이 차주가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일 좀 주십시오. 사장님이랑 일한 지가 벌써 15년 아닙니까? 제 실력은 아시잖아요. 황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이 기사님 실력이야. 제가 근데 요즘 경기가 영 안 좋아서요. 단체 관광이 많이 줄었어요. 저는 조금 실망했지만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수학여행 시즌 곧 오잖아요.
그때 저 좀 불러주세요. 황 사장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죠, 뭐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명함만 돌리고 나온 겁니다. 밥 한 번 사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 안 샀습니다. 15년 2년인데 뭐 그런 것까지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행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함만 돌리고 왔습니다. 인맥 관리라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되지 왜 돈을 써야 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고지 월세는 매달 나갔고 보험료도 빠져나갔습니다. 일을 안 해도 한 달에 기본 100만 원이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버스는 산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집니다. 매년 2천만 원씩 가치가 하락한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차는 10년 타면 되지 뭐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회계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손익계산서가 뭔지 현금 흐름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장사만 잘하면 되지 그게 제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밤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관광 황 사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저 황민석입니다. 내일 일감 하나 있는데 받으시겠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남쪽 어느 도시요? 하루 이틀 기업 워크숍인데 내일 아침 일찍 어느 지역 오피스텔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비용은 100만 원 조금 넘게 드릴게요.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가 받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 10만 원 조금 넘게만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돈 대부분이 제 몫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깔끔하게 모시고 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첫 일감 들어왔어. 아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얼마 받는데? 100만 원이 훨씬 넘어. 아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동안 열흘 넘게 집에서 빈둥거리는 남편을 보며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20년이 훨씬 넘게 회사 유니폼을 입었지만 이제는 제 옷을 입었습니다. 가슴에 동수관광 명찰을 달았습니다. 일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운전은 완벽했습니다. 차선 변경은 부드러웠고 브레이크는 정확했습니다. 손님 중 누구도 멀미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손님 몇 명이 제게 명함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사님, 운전 정말 좋았어요. 저는 명함을 나눠줬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다음 날 통장에 돈이 찍혔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루 만에 가장 큰 돈을 번 날이었습니다. 그 주에 일감이 2건 더 들어왔습니다. 각각 100만 원 전후로 받았습니다. 첫 달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총 서너 건의 운행에 4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여기서 기름값 150만 원을 뺐습니다. 톨게이트 비용 30만 원을 뺐습니다. 차고지 월세와 보험료 100만 원을 뺐습니다. 제 손에 남은 순수익은 1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월급 300만 원보다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첫 달이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시즌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첫 달 이 정도 남았어. 아내는 조금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적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달부터는 일감이 더 많이 들어올 거야. 봄 시즌 되면 월천은 거뜬해.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는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20년이 훨씬 넘는 경력상 봄과 가을은 1년 중 가장 바쁜 때였습니다. 실록이 피어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서울관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수학여행이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공항 픽업 인솔이었습니다. 학생 40명 정도를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며칠 뒤 다시 픽업해서 학교로 데려다주는 일이었습니다. 왕복 7, 8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주에 기업 워크숍도 들어왔습니다. 동해안 쪽 하루 이틀에 1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다른 여행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달 한 달 동안 저는 10번 이상을 나갔습니다. 총 매출 1000만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기름값은 3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거의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먹었습니다. 톨게이트 비용도 6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고정비 100만 원을 빼고 나니 순수익은 500만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거의 6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번 달 대박 쳤어. 아내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이게 한 달 수익이야? 그럼 내가 뭐 했어? 시즌 되면 돈 번다니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고생했어. 정말 대단해.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20년이 훨씬 넘게 기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저 월급 받는 직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번 돈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다음 달도 비슷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었습니다. 동해안, 남해안으로 가는 일감이 쏟아졌습니다. 매출은 1,000만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순수익은 600만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저는 엑셀로 수익표를 만들었습니다. 몇 개월 평균 400만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월급 300만 원보다 100만 원 이상 더 많았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년이면 5천만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버스 값을 서너 년이면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전부 순수익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몇 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너 년 동안 버스 값을 뽑고 그 다음부터는 버스를 한 대 더 늘린다. 그럼 기사를 한 명 고용해서 제2의 월급을 만든다. 몇 년 차가 되면 저는 직접 운전을 안 해도 된다. 사무실에서 일감만 받으면 된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딸 아들과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평소엔 가지 않던 고깃집이었습니다. 인분에 2만 원이 훨씬 넘는 한우였습니다.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옛날엔 맨날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진짜 좋아 보여.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가 사장이거든. 딸아이도 웃었습니다. 우리 아빠 최고야. 아내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잘 결정한 것 같아. 처음엔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20년이 훨씬 넘게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이렇게 떳떳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느 젊은 여행사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플랫폼 앱 쓰세요? 플랫폼 앱이요? 네, 버스타라든가 그런 거요. 거기 등록하시면 일감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단골 여행사들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젊은 애들이나 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경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무시한 겁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 시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큰 기대를 했습니다. 가을은 봄과 함께 1년 중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관광 황 사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단풍철인데 일정 나온 거 없습니까? 황 사장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 이 사장님, 그게 말이죠. 요즘 단체 관광이 많이 줄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가을엔 버스가 모자라서 난리였잖아요. 황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장님도 모르시나 본데 요즘은 다 개별 여행이에요. 애들이 인터넷인가 뭔가 보고 자기들끼리 렌터카 빌려서 다녀요. 대형버스 단체 관광은 진짜 옛날 얘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 산악회는 있지 않습니까? 산악회요? 그것도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회원들이 다 나이 들어서 산을 못 올라가요. 예전에 저희랑 거래하던 산악회 서너 곳이 작년에 다 해체됐어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여행사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도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요즘은 소형 버스만 나가요. 20명 정도 타는 거나 10명 미만 타는 거요. 대형 버스는 거의 안 움직여요. 그달 한 달 동안 일감이 딱 서너 번 들어왔습니다. 매출은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순수익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가을이 원래 비수기야. 다음 달 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다음 달은 더 나빴습니다. 단풍이 절정이었습니다. 산들이 모두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여행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사장님, 저 이동수입니다. 이번 주 일정 없으십니까?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요즘 일감이 없어서요.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그달 한 달 동안 일감이 5번 정도 들어왔습니다. 매출 500만 원에 순수익 2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초기 투자한 돈에서 몇 개월 동안 조금씩 빠져나간 돈을 빼니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괜찮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겨울 되면 또 괜찮아질 거야. 스키장 시즌 있잖아. 하지만 겨울은 더 나빴습니다. 일감이 딱 서너 번 들어왔습니다. 매출 300만 원에 순수익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달, 한 달 내내 일감이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고지에서 버스만 닫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차고지로 가고 차를 점검하고 청소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고정비는 무자비했습니다. 차고지 월세 50만 원이 나갔습니다. 보험료 50만 원이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일을 안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거리는 겨울 분위기였지만 저는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었고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일 안 나가?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겨울은 원래 비수기야. 봄 되면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여행사들에게 다시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뻔했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한데 요즘 정말 일이 없어요. 저희도 힘들어요. 그때 황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플랫폼은 안 해보셨어요? 플랫폼이요? 네. 요즘 버스 기사들 다 거기서 일감 받아요. 앱 있잖아요. 거기 등록하시면 일감이 올라와요. 저는 그 앱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동료 기사들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거 젊은 애들이나 쓰는 거 아닙니까? 황 사장이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요즘은 다 거기서 받아요. 이사장님도 해보세요. 안 하면 굶어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에 앱을 깔았습니다. 가입은 간단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차량 등록증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30분 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실시간으로 일감이 올라왔습니다. 서울 어느 도시 편도 대형버스 60만 원 조금 넘게, 공항 픽업 대형버스 30만 원 조금 넘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60만 원 조금 넘게. 제가 여행사에서 받던 금액은 100만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왕복이면 200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편도에 60만 원 조금 넘게라니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 달 넘게 일을 안 했습니다. 통장에서는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감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면에 마감되었습니다. 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제가 클릭한 게 불과 몇 초 전이었습니다. 다시 대기했습니다. 새로운 일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눌렀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일감이 배정되었습니다. 고객 연락처가 찍혔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드디어 일을 잡았습니다. 일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앱에서 정산 버튼을 눌렀습니다. 총 금액 40만 원 조금 넘게, 플랫폼 수수료 20%, 실수령액 30만 원대. 저는 멍했습니다. 수수료가 20%라고요? 거의 10만 원에 가까운 돈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플랫폼 회사가 큰 돈을 가져갔습니다. 거기서 기름값을 계산했습니다. 왕복 기름값은 약 20만 원이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돈은 1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에 10만 원 조금 넘게 번 겁니다. 회사 다닐 때 일당과 비슷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저는 계속 앱을 켰습니다. 일감을 잡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알림이 뜨면 반 초도 안 되는 시간에 눌러야 했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다른 기사가 가져갔습니다. 저는 57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였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앱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기사들과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빨랐습니다. 저는 느렸습니다. 며칠 동안 겨우 서너 건을 잡았습니다. 순수익을 계산하니 한 달이면 2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고정비 100만 원을 빼면 실제로 남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회사 다닐 때 월급 30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이 훨씬 넘는 경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플랫폼 앱에서는 경력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클릭 속도만 중요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배웠던 그 운전 실력, 손님 응대 방식, 안전 운행 노하우, 그 모든 게 쓸모없었습니다. 이제는 휴대폰 화면을 빨리 누르는 손가락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하루 15시간씩 앱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알림이 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빨리 눌렀지만 번번이 놓쳤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플랫폼에서 겨우겨우 일감을 잡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고정비를 빼면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마이너스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몇 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벌기는커녕 까먹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다 날리겠는데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비비를 아끼기로 했습니다. 차를 점검하다가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소음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정비소에 가져갔을 겁니다. 하지만 정비소 가는 순간 최소 몇십만 원은 나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엔진 오일은 얼마 전에 갈았잖아. 저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정비팀이 알아서 다 해줬습니다. 저는 그냥 운전만 하면 됐습니다. 차에 이상이 생기면 정비팀이 고쳤습니다.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제 돈이었습니다. 정비비도 제 돈, 부품값도 제 돈, 하나하나 아껴야 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봄이 와. 그때 벌어서 고치지 뭐. 며칠이 지났습니다. 플랫폼에서 일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왕복 40만 원이었습니다.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강원도 쪽이었습니다. 기름값만 20만 원 조금 넘게는 나올 것 같았습니다. 수수료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금이라도 벌어야지. 차를 세우는 순간 그게 끝이야. 출발 전날 밤 차를 점검했습니다. 엔진룸에서 여전히 그 소리가 났습니다. 조금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정비소 가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내일 일감이 잡혀 있었습니다.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취소하면 플랫폼 페널티가 붙고 다음 일감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한 번만 더 버티자. 저는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서울 어느 지역에서 손님을 태웠습니다. 20명 정도 규모의 워크숍 팀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섰습니다. 차는 잘 달렸습니다. 하지만 엔진에서 나는 그 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어느 휴게소를 지날 때쯤이었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노란불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아직 1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손님들을 내려줬습니다. 워크숍 일정이 끝나려면 몇 시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근처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시골 정비소였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정비사가 나왔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서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비사가 본네트를 열었습니다. 엔진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엔진 오일이 거의 없네요. 언제 가셨어요?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없죠? 어디서 새는 것 같은데? 사장님, 이거 오일 보충하고 정밀 점검 한번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나옵니까? 일단 오일 보충이랑 간단한 점검만 하면 10만 원 조금 넘게고요. 정밀 점검까지 하면 50만 원 나옵니다.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50만 원이면 오늘 일당을 다 날리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일단 오일만 보충해 주세요. 정비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그러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일만 부탁합니다. 10만 원 조금 넘게를 냈습니다. 오일을 보충하고 다시 손님들을 태우러 갔습니다. 봄까지만 버티자. 봄에 돈 벌어서 그때 제대로 고치지 뭐.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체 하부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동시에 버스가 울컥거렸습니다. 엑셀을 밟아도 속도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손님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기사님, 뭔가 타는 냄새나요?
저는 급히 갓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비상등을 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엔진이 멈췄습니다. 손님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손님들은 추위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담당자가 화를 냈습니다. 기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차량 관리도 안 하고 다니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다른 버스 회사에서 대체 차량을 보냈습니다. 손님들은 그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고장난 제 버스 옆에 혼자 남았습니다. 견인차가 도착했습니다. 제 버스를 싣고 어느 도시의 한 정비소로 갔습니다. 정비사가 엔진을 뜯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1시간쯤 뒤 정비사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터보가 완전히 나갔습니다. 엔진도 열받아서 주요 부품까지 손상됐어요. 저는 입이 버짝 말랐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치긴 해야죠. 안 그러면 못 움직여요.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나옵니까? 최소 1,0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 숫자가 귀에 꽂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정비소 바닥에 그대로 털썩 앉았습니다. 통장에 몇 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을 여기에 쓸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몇 개월 동안 몇백만 원을 까먹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까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을 고치는 데 쓰고 나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계속 플랫폼을 하면서 적자를 메꿔야 합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비사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차 그냥 팔아야겠습니다. 정비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팔아요? 고치지도 않고요? 네, 이대로 팔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채 1년도 안 돼 버스를 샀던 그 매매 단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버스를 판다고 했습니다. 딜러가 직접 왔습니다. 고장난 버스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사장님, 이거 엔진이 완전히 맛이 갔네요. 이 상태로는 값을 제대로 못 받으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딜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고철값 생각하고 부품값 빼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7천만 원 조금 넘는 게 최선입니다. 채 1년도 안 돼 억대 중반에 산 버스였습니다. 채 2년도 안 돼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버스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채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제 전부였던 그 버스였습니다. 제 꿈이었고 제 미래였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산을 했습니다. 투자금 억대 후반, 매각금 7천만 원 조금 넘게, 손실 7천만 원 정도, 채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7천만 원 정도를 날렸습니다. 여기에 몇 개월 동안 까먹은 몇백만 원까지 합치면 총 8천만 원이 훨씬 넘는 손실이었습니다. 20년이 훨씬 넘게 모은 돈의 3분의 1이 채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차는 어디 있어? 팔았어.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엔진이 나가서 고칠 수가 없었어. 그냥 파는 게 나았어. 얼마 받았는데? 7천만 원 조금 넘게.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7천만 원 조금 넘게요? 억대 중반에 산 걸 7천만 원 조금 넘게 팔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럼 우리 손해가 얼마야? 8천만 원이 훨씬 넘어. 아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뭘 했어?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 고집대로 했다가 이 꼴 났잖아. 20년이 훨씬 넘게 고생해서 모은 돈을 채 2년도 안 돼 날렸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설명했습니다. 딸 얼굴도 굳었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샜습니다. 머릿속으로 숫자만 계속 돌아갔습니다. 남은 돈, 여기서 아파트 대출금이 아직 몇 천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딸 결혼 자금도 모아야 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취업을 못했습니다. 이 돈을 까먹기 시작하면 몇 년이면 끝입니다. 저는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57 남자를 누가 써줄까요? 버스 기사 경력밖에 없는 남자를 누가 원할까요? 한 달을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차고지도 이제 없었습니다. 버스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집 안을 배회하거나 동네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도 저는 혼자 먹었습니다. 딸도 저를 피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다가 작은 구인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특급 호텔 셔틀버스 기사 모집, 소형버스, 월 200만 원, 경력 무관, 나이 제한 없음. 저는 그 광고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소형버스였습니다. 대형버스의 3분의 1 크기였습니다. 월 2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꿈꿨던 월 1000만 원의 5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제 이력서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20년이 훨씬 넘는 경력의 대형버스까지 모셨는데 왜 소형버스를 지원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큰 차는 부담스러워서요.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내일부터라도 가능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호텔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회색 정장에 넥타이였습니다. 가슴에 명찰을 달았습니다. 셔틀 기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형버스였습니다. 작고 가벼운 차였습니다. 대형버스에 비하면 장난감 같았습니다.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호텔에서 공항까지 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서너 번 왕복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달렸습니다. 플랫폼 앱을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수수료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기름값도 회사가 냈습니다. 수리비도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월급은 정확히 매월 같은 날에 200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통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00만 원, 채 2년도 안 된 그 시절 저는 6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버스를 몰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남의 회사 유니폼을 입고 남의 차를 모는 월급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앱 알림에 심장이 철렁할 일도 없었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도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공항에 손님을 내려주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형버스 한 대가 옆에 섰습니다. 기사가 내렸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기사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도 기사세요? 네, 호텔 셔틀 몰아요. 아, 그러세요. 저는 플랫폼 띄워요. 요즘 일이 없어서 죽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시겠네요. 힘들죠. 한 달에 300도 못 벌어요. 차는 제 건데 고정비만 150 나가요. 이러다 저도 망할 것 같아요. 그 기사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채 2년도 안 된 그 시절 제 모습이었습니다. 몇 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형 셔틀버스를 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호텔과 공항을 왕복합니다. 월급 200만 원을 받습니다. 처음엔 초라했습니다. 대형 버스를 몰던 제가 소형 버스를 모는 게 창피했습니다. 공항에서 옛날 동료 기사들을 마주칠 때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는 제 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58 남자가 월 200만 원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200만 원씩 조금씩 모았습니다. 더 이상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달 200만 원을 꼬박꼬박 집에 갖다 주자 아내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좀 편해 보여. 저는 놀랐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건 게 몇 달 만이었습니다. 그래, 일이 힘들진 않아서 그런가 봐. 아내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아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다시 일어선 게 대단해. 다른 사람 같으면 주저앉았을 텐데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잡는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딸도 조금씩 저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집에서 생활비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벌었습니다. 아들도 드디어 취업을 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정규직이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첫 월급을 받고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돈 버니까 집에 보탤게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냐, 너는 내 돈 모아라. 나중에 결혼하려면 돈 필요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빠한테 배운 게 있어요. 뭔데? 쉬운 돈은 없다는 거요. 아빠 보면서 배웠어요. 열심히 일해도 쉽지 않은데 지름길 찾으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제 실패가 아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항에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윤 기사를 만났습니다. 태평양 관광에서 함께 일했던 기사였습니다. 그도 대형 버스를 몰고 있었습니다. 이 형님 아니십니까?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소형 버스를 가리켰습니다. 나 이제 호텔 셔틀 몰아. 윤 기사 얼굴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형님이요? 형님 실력이면 어디서든 대형 버스 몰 수 있잖아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큰 차는 부담스럽더라고. 윤 기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요즘 힘들어요. 회사 월급은 300인데 제 친구가 독립해서 버스 산 놈은 월천 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저도 나갈까 고민 중이에요. 저는 윤 기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 기사, 내 말 들어. 나가지 마. 회사 월급 300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몰라. 일감 걱정, 기름값 걱정, 수리비 걱정 안 해도 돼. 매달 정확하게 통장에 돈 들어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가보면 알아. 윤 기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경험상 하는 말이야. 윤 기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떠났습니다. 저는 소형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작은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착각했습니다. 20년이 훨씬 넘는 경력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인맥이 저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실력이면 충분하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단체 관광 시대는 끝났습니다. 산악회는 해체되었습니다.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경력도 실력도 인맥도 의미 없었습니다. 오직 클릭 속도와 최저가만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세상이 무너진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억이 훨씬 넘는 돈을 걸었습니다. 20년이 훨씬 넘는 인생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채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8천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소형 버스 핸들을 잡았습니다. 월 200만 원을 받으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자존심은 꺾였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